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가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갑작스레 보류를 했죠. 이걸 계기로 당에서도 탈당 혹은 거리두기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과 신당이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지난주 금일 정확히는 파면 당일에는 이걸 허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순실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 10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함께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파퓰리즘과 국민 내수의 나라 남미 최빈국 베네수엘라 반 이재명 정과자의 나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빅텐트를 만들어서 홍준표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결코 돈 문제로 재판받지 않겠습니다. 저 김문수만이 이재명의 거짓과 부패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과거지향적인 법률가보다 미래지향적인 경제인, 과학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명을 압도할 자신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펜실베니아 대학 동문인 제가 앞장서서 팔을 걷고 그 일 해내겠습니다. 이번 대선 세제 전쟁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 경제를 지켜내느냐 마느냐의 전쟁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풀이부성하고 인적이 드문 길을 택했습니다. 먼 날 이 선택은 제 모든 걸 바꿔 놓았습니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로 향하고 가장 먼저 국민과 함께 맞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보신 그대로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위와 6위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이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보신 그대로 대선 경선 비전 대회를 열었습니다. 각 후보들이 이렇게 귀에 마이크를 차고 본인들의 정견 발표식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한번 바로 화면 만나볼까요? 그 허주석 대변인 이렇게 8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앞선 본인 정견 발표 자리. 전반적인 느낌들이 쭉 보니까 결국은 이재명과 맞서 싸울 사람은 나다. 나만이 이재명 물리치고 이재명 대표 제압은 나뿐이다.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다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가지 쏟아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 1위 주자 때리기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상황을 이제 오독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포비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공포증.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금까지 2년 반 넘게 보여주었었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 행태. 예. 본인의 정당은 2년 반 만에 1인 독재 정당을 만들었죠. 그리고 예. 시장경제, 기업의 자유와 혁신을 위협하는 반기업, 반시장적인 입법들, 그다음에 외교 안보에서는 친중, 친북하는 이런 모습들. 예. 이런 것들이 그런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맡게 될 미래, 저는 그것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 이재명이지 이재명이 1등이니까 내가 2등인데 내가 이재명 잡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저희 당의 지금 경선은 예선입니다. 이것은 이제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잡아서 대한민국의 방향이 잘못되는 것을 누가 그것을 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으로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정책과 비전, 앞으로의 방향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선 때 더 본격적으로 알겠습니다. 국민들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반 명이 뭉쳐서 홍준표의 나라가 되고 나만이 이재명 대표를 물리쳤다는 김문수 후보도 있고 나뿐이다 안철수 후보 또 다음 사람들도 좀 볼까요? 나경원 1인 독재 막아야 된다. 괴물 정권 막는 전쟁 한동훈 뭐 이런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붉은색, 빨간색을 쭉 했는데 또 한동훈 후보가 보니까 12월 3일 개업날 당일 입었던 옷을 입으면서 뭔가 본인이 의상으로서도 메시지를 좀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개헌 당일에 한동훈 전 대표의 한동훈 후보의 행적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SNS를 통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글도 올리고 예. 그리고 국회에 가서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목소리를 냈던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전날의 저 모습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어쩌면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공격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는 방안으로 사실 계엄 당일의 저 행적을 저는 들고 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문에 보면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 배신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사실상 진짜 배신자는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라는 이유로 탄핵됐다는 부분 이걸 내세운다면 예. 결국 윤심보다는 민심에 가까워야 한다라는 한동훈 후보 측의 주장들 이 부분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한동훈 후보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런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부분을 한동훈 후보가 정면 돌파해보겠다 이런 좀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의상도 그렇고 괴물 막는 괴물 정권 막겠다. 어제가 미디어 데이였고요. 오늘이 이제 비전 대회. 아까 마이크 끼고 다 한마디씩 했던 각 후보들이라면 주말에 A조, B조, 특히 B조가 죽음의 조잖아요.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이철우. 이 죽음의 조. 토론회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4명으로 추려집니다. 그런데 4명으로 추려지기 전에 오늘 새롭게 나온 갤럽의 여론조사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이 대선 경선판을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최수영 변호사님. 추이가 중요한데 여론조사는. 네. 홍준표 14에서 20으로 올랐고 네. 뭐 한덕수 대행은 6에서 20. 김문수 후보가 27에서 18로 떨어졌고요. 한동훈 13에서 16. 전반적인 추세 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여론조사에서 오해를 하는 게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이제 주자가 등장하면은 신규 유입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100이라는 총합 안에서 그렇죠. 나눠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약간 풍선 효과가 있는 건데요. 예. 지금 본다면 한덕수 대행의 지금 지지율이 상승폭이 굉장히 눈에 띄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김문수 장관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낮아지고 좀 큰 폭으로 떨어졌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한덕수 대행이 지금 가져간 겁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일부 이동이 이제 홍준표 후보 쪽으로 이동한 거죠. 아하.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그동안 이제 말하자면은 그 김문수 장관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게 지금 김문수 장관이 최근 들어서 약간 스탠스가 이제 조금 미래형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대행 쪽으로 그 강성 지지층과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그런 당원들이 이동했다고 좀 예. 보고 그다음에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게 결국 그 여론조사 100%라고 하지만 예. 이게 그 역선택 조항을 방지하는 넣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당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 최종 결과는 당원 투표 80%에 수렴한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50, 50이 아니라 80, 20 정도로 80, 된다. 20 정도 된다는 예. 얘기죠. 이게 당원 투표를 대상이랑 거의 비슷한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론조사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예. 앞으로 한덕수 대행은 조금 더 상승폭이 있을 수가 있고 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에 대한 하방 경직, 일종의 방어선을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수영 평론가 말씀은 이 김문수 후보가 떨어진 것들을 한덕수 대행이랑 홍준표 후보가 조금씩 나눠 가진 셈이 됐고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지향점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소폭 올랐고 정치권의 잔뼈가 굵으시니까 최수영 평론가 네. 보셨을 때 네. 만약에 2명이 간다면 최종 2명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이런 추세를 놓고 본다면은 저는 홍준표, 한동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홍준표, 한동훈 네. 두 사람이 결승에서 만날 가능성이 2인 컷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여론조사 최근의 흐름들이 홍준표 후보에게 나쁘지 않으니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기자들이 홍준표 후보에게 물어봤어요.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토마토 기자십니다. 예. 그 나중에 질문하세요. 지금 서로 고소 중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내가 질문 받아줄게요. 지금 뉴스토마토 편집국장하고는 형사고소 중이기 때문에. 네,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질문 가능합니까? 좀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이따 주세요. 끝에 합시다. 자, 끝에. 중간에 하다가 이제 깽판 되는 수가 있어요. 갤럽 조사 저희 1등으로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근데 갤럽이 착해졌나?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나오는 거기에서도 제가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기는 후보가 누구고 왜 이겨야 하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집중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론조사 업체를 착해졌다고 표현한 홍준표 후보고 제가 독보적인 상승세다라고 얘기한 한동훈 후보입니다. 앞서 나갔던 여론조사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서재현 대변인님. 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에 잡으려면 전반적인 파이 자체가 커져야 되는데 한덕수 대행이 일단 출마할지도 말지도 모르니까 회색으로 해놨지만 이 한덕수 대행이 등장하면서 일단 이 후보들이 자라날 수 있는 일단 어떤 여론조사 수치를 잠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분석하신 것이죠. 그 국민들께서도 정치적 수준이나 해석의 어떤 그것이 이제 프로페셔널적인 것까지 왔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 자체를 무소속 후보로 보지는 않고요. 예. 전제적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데 그 자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또 예. 자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 경선도 아니고 국민의힘 경선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을 이길 후보가 아니고 한덕수를 이길 후보는 나라고 이렇게 계속 어필하는 지경에까지 왔다. 그리고 나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미스한 것이 이제 향후에는 뭐 한덕수 대행이든 누구든지 원팀으로 하겠다고 하니 예.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한덕수 대행을 철저하게 배제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사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김문수 후보에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가 1등이 되더라도 후에는 한덕수 대행과 또 단일화 여부가 있기 때문에 예. 저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경선을 떠나서 정치적 전략적으로도 큰 미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뭐 중도나 혹은 민주당의 지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을 잠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분석은 잠시 뒤에 또 한번 제대로 한번 짚어볼 텐데요. 근데 그 장현주 변호사님 모르겠어요. 김문수 후보, 김문수 캠프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SNS에 이 쇼츠 하나를 올렸더라고요. 화면을 한번 만나볼까요? 김문수 후보가 가장 후보 중에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데 51년생입니다. 근데 한 달 전쯤인가요? 턱걸이하는 영상도 올렸는데 이번에는 저렇게 팔굽혀펴기, 푸시업을 거의 정자세 비슷하게 하는 모습까지 공개를 했어요. 이게 본인 건강은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거를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예.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령이다 보니까 물론 나이가 많다라는 것이 연륜이 많다 이렇게 해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약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이번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2030 젊은 세대들의 표심 정말 중요하고 특히 예. 이제 중도층에 계신 분들을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건강상으로도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젊게 산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런 모습보다 결국 후보자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정책, 뭐 태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젊은 층에게 그리고 중도층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저런 푸시업도 좋지만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또 중도층에게 또 확장할 수 있는 모습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배속이에요. 이거 보는 제가 힘든데 그래도 곧잘 진짜 잘 하세요, 김문수 후보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한덕수 대행에게 갔다. 그럼 총합은 그게 특히 또 김문수 후보에서 많이 빠진 거 아니냐. 발등에 불 떨어진 김문수 캠프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캠프의 총괄선대 본부장으로 이 사람을 영입했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께서 우리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기로 하셨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대권 주자인데 이번에 안 나오고 다음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예. 지사님 하신 다음에 목 놓아 부르짖었던 그 절박함으로 이 캠프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불러냈던 그 민심이 무엇인지 다시 그 민심을 살려내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원래 그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이 있었다가 연기되고 뭐 비공개로 한다고 우왕좌왕이 많았었는데 장동혁 의원이 그날 당일에도 합류를 하니 많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캠프에 그냥 합류한 게 아니라 호준석 대변인님, 네네. 원래 김재원 전 의원이 맡고 있던 이 총괄 선대본부장 자리를 장동혁 의원이 맡았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몸을 불사르겠다는 취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이제 그 우리 후보들 그 모습을 보면서 경선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예. 굉장히 이제 재밌지 않습니까? 홍준표, 한동훈 이분들 얘기하는 그 말이 재밌고 예. 김문수 후보 이 턱걸이하고 이게 푸시업한 것도 보면 재밌어요. 캐릭터가 재밌는 분들인 거예요. 예. 근데 이 장동혁 이 의원도 되게 캐릭터가 독특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예. 자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제죠. 일단 나이로 봤을 때는 50대니까 젊은 이미지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지역으로 보면 이제 충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대구 경북인데 김재원 전 의원은 같은 대구 경북이거든요. 근데 장동혁 의원 충청 이미지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거고 또 한동훈 캠프에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친한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그것을 이제 좀 가져올 수 있는 또는 한동훈 캠프와 각을 세울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선택이라고 보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의 앞으로의 지지율이 오를 것이냐 아니면 더 이제 내려갈 것이냐 그것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냐 결국 저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오 대변인 말씀은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결국 하지 않으면 다시 김문수 후보에게 그 지지를 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럴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 하셨는데 뭐 갑자기 또 얘기 안 하신다고요. 선대위 대변인이라서 예. 선관위.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선거 관리하시는데 지지율 얘기를 애들러서 하셨으니까. 근데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건 한덕수 대행한테 달려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예. 일단 여기 보면 오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합류를 했고 근데 장동혁 본부장 하면 장동혁 의원 하면 서재현 대변인 이게 원래 애초에는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함께 총선을 관리하는 사무총장을 했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친한계 대표주자로서 수석 최고위원도 맡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탄핵에 반대하고 그리고 거리에서 또 여러 목소리 윤 전 대통령 복귀를 외쳤고 다시 이제 김문수 캠프에 합류했대죠.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죠. 그 장동혁 의원은 사실 0.5선인데 사무총장을 맡았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이고 신뢰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때를 되돌아보면 장동혁 그때 의원께서도 이제 한동훈 관련해서 건배제의하면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했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반한의 입장에서 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의원 또 요즘에 보면은 화면상으로도 굉장히 얼굴 표정이 저는 밝지 않다라는 것이 본인의 주도적인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에 떠밀려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정치 행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무엇이냐면 승리 캠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면 예. 결국에는 윤심을 계속 쫓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분들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는 일당 1차적인 목적은 반한, 즉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예. 그다음 2차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후보를 위해서는 한덕수 대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단일화의 큰 그림을 그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중심에는 결국에는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장동혁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그 변화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이 저렇게 친한이었다가 반한이었다가 탄핵에도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몇 가지만 제가 네. 좀 바로 잡자면 장동혁 의원 뭐 표정이 안 좋아서 요즘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는 건 이제 뭐 주관적인 시각이고 장동혁 의원이 계엄 해제안에 표결을 했고 찬성을 했습니다만 탄핵의 명시적으로 뭐 찬성한다는 표현보다는 친한계 내에서 탄핵에 반대했다는 점은 제가 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이틀 전만 해도 특정 후보 지지 사실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우여곡절이 있었고 결국 최근에 여러 그 김문수 캠프에서도 여론조사에 비상등 빨간불이 켜진 건 맞기 때문에 앞서 나갔던
이른바 김문수 승리 캠프 면면들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장동혁 그리고 박민식 이 두 사람이 새롭게 합류했고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덕수 차출론을 가장 선봉해서 외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합류가 글쎄요, 뭐 다시 홍 시장과의 맞대결 구도를 만들 수 있을지요. 오늘 또 다른 아까 저희가 준비했던 주제 제목은 이재명 후보를 때리면서도 각자의 새를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캠프에서도 과거 대선 주자였던 이 사람이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국민먼저 캠프는 공동선대위원장의 육선 조경태 의원과 감사원장을 역임하셨던 최재형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여당의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혼란스럽고 급박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당시 여당 대표로서의 선택이 매우 어렵고도 힘든 결정이었지만 국민의 상식에 맞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김영우 전 의원의 모습도 보였고요. 아까 뭐 김경진 전 의원의 모습도 잠깐 비춰졌는데 특히 오늘 공동선대위원장의 육선의 조경태 의원, 뭐 조경태 의원이야 사실 기본적으로 친한계의 뭐 큰형, 맏형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도 많이 뛰었었는데 한동훈도 와서 대한민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그런데 이 사람 전직 감사원장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21대 국회의원인 최재형 전 원장이 계엄을 막은 한동훈 국민 상식이 맞는 옳은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캠프에 합류를 했어요. 최성 변호사님. 네. 특히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에 맞섰던 뭐 그런 인물로 잘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최재형 전 원장이야말로 말 그대로 상징자본이 그 문재인 정부의 결연히 맞섰던 탈원전을 그 반대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그 올고듬과 꼿꼿함을 상징자본으로 해서 바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직행했던 그 경선까지 갔던 그런 이제 이력의 소유자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최 전 원장의 합류와 조경태 의원의 선언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가장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일종의 경륜 부족 혹은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물론 뭐 비상대책위원장도 있고 당대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건 축적의 시간이 일부 있어야 되는데 그 축적의 시간이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관료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직행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해주는 역할을 최 전 원장이 할 수 있겠다. 특히나 이제 최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강직함을 이제 그 상징 자본으로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도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경선은 그렇습니다. 경선은 지지자들의 최대 참여가 관건이고요. 본선은 관전자들의 최대 동원이 관건입니다. 그런 나눈 다음에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가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는 상당한 좀 순기능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사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감사원장 최재형 전 원장도 그러면서 대권 주자로도 당시 발돋움했었는데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일단 계엄을 막은 것 자체를 높이 평가하면서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최근에 지난주 토요일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오세훈 시장 그리고 여러 언론 보도 제목을 보면 요즘 서울시청 문턱이 닳겠다고 해서 각 후보들이 너도 나도 뭐 이틀 동안 5명의 후보가 오세훈 시장을 만났었고 뭐 일종의 USB도 건네받으면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을 이어받겠다라는 취지도 했었는데 한동훈 후보는 안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만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동안 한동훈 후보만 오세훈 시장을 안 만나는 거냐 뭐 이런 또 예측들이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시청 집무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후보가 만나서 면담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공식적인 사진이나 이런 거는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전에 만나서 사실은 배석자가 처음에 있다가 나중에 배석자를 물리고 이제 독대를 하면서 서로 정책이라든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뭐 관련된 뭐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눠졌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로서도 뭐 다른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을 다 만났고 이번 주에 만나고 있는 중인데 뭐 본인만 안 만난다. 이제 이런 시각들은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도 들고 오세훈 시장도 굳이 또 한동훈 후보와 만나지 않는 것 자체가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만남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 뒷얘기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취재 과정에서 또 보도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사진은 공개가 되지 않았고 아마 오늘 아침 뭐 오전에 본인 비전 발표하기 전에 한동훈 후보가 오세훈 시장을 만난 모양입니다. 앞서 나갔던 화면 중에 뭐냐면 뭐 나경원, 홍준표, 안철수, 김문수 모든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공히 받은 게 있어요. 바로 저 초록색 USB와 함께 담은 서울런. 그 호준석 대변인 보니까 네. 오늘부터 뭐 아예 각 후보들이 앞다퉈서 오세훈 시장의 저 서울런을 수용하겠다. 뭐 교육 격차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다 후보들이 직접적으로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경선 때도 그렇지만 본선에서도 저는 그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인 자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시장의 그 중도 확장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 첫째 이제 그 안정감이고요. 예. 두 번째 이제 행정 능력이 검증됐다는 것이고. 예. 사실은 오 시장 본인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을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 시장의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진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정책들이 굉장히 저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정책들이 많습니다. 예. 아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그 식당에서 만나는 과거 이제 장면이지만 맞아요. 그것도 이제 동행 식당이에요. 그것도 이제 서울시 브랜드의 약자와의 동행 속에 있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꼭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철시키고 싶다라는 본인의 의지가 강력한 것 같고 예.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정책으로 만들고 국민들께 소구한 것은 예. 본선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호준석 대변인께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중도 확장, 중도를 표방했던 오 시장의 부재 혹은 뭐 그런 것들이 다시 오 시장이 대선 출마하지 않는 것도 한덕수 대행을 뭔가 추대하라는 여러 움직임의 뭐 비판 목소리도 되니까 그런 건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 않으십니까? 오 시장이 출마를 하셨다면 더 좋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어쨌건 뭐 선택을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지 예. 뭐 일종의 약간 이제 러닝메이트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서울시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사실은 예. 국무총리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이고 그런 독자적인 브랜드와 그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협업을 해 나간다면은 본선에서 큰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토론을 앞두고 있고 뭐 미디어데이, 정견 발표, 비전 발표 그리고 이제 앞서 토론들이 쭉 남아 있는데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제 배우자들도 본격적으로 공식석상에 등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내조 혹은 유세 전쟁도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이 빠질 수 없는 이 배우자들의 면면 저희가 이 국민의힘 후보자들 중심으로 한 화면에 모아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 네, 감사합니다. 바로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왜 얘기야? 당신 얼굴 한번 봐. 아이고, 남편 힘들어가고 살 빠져가고 50kg 나가요. 내가 아프다니까요. 첫사랑하고 결혼하신 건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동기 하나 아래기도 하고 대학 때 1년 후배기도 한데요. 근데 뭐 저는 좀 조숙한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 연애 많이 했습니다. 왜? 형수님. 이거 잘 안 됐어요. 안녕하세요, 나오고 남입니다. 안녕하세요. 2번 나경원. 움직여야 아름다워요. 제가 꼭 소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저 여친 설라.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쭉 한번 모아봤는데 비교적 그
언론 노출이 최근에는 많지 않았던 인물부터 볼까요? 저 최성 평론가. 네네. 앞서 김문수 캠프 개소식에 있던 배우자 설란영 씨가 참석을 했는데 전 처음 알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과거에 노동운동을 같이 했었던 모양이죠. 정치권이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그 이제 구로공단 이제 그 노조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운동권 그때 이제 그 수배도 같이 받으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부부이기 이전에 사실은 어찌 보면 동지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저는 그 김문수 후보에 가까운 장점 중에 하나가 저런 이제 이른바 이제 그 평등화된 부부의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동지적 관점에서 만나서 서로 이 힘든 세월을 가져왔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TK고 그다음에 그 부인 설란영 씨는 이제 호남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완제 역할, 서로 이제 시너지도 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어서 아마 김문수 후보에게는 설란영 그 배우자가 부인이 상당히 좀 약간 뭐랄까요,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좀 그 효과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노동운동을 했을 때 구로공단에서 동지였고 뭐 아까도 본인의 여자친구라고 계속 소개를 하던데 나머지 분들도 볼까요? 호준석 대변인. 네. 홍준표 후보의 배우자 이순삼 씨와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 김미경 씨는 사실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됐었고 특히 이 두 사람 다 배우자인 그 남편에게 정치적 조언도 많이 하는 스타일로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부부가 같이 있는 장면은 전 처음 봤는데. 아, 그래요? TV에서도 저는 본 적이 없었는데 되게 이제 그 친밀해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사실 보기가 좋았고 저런 장면은 억지로 갑자기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장면은 아닌데 또 홍준표 후보는 뭐 여성들한테 좀 뭐랄까 좀 마초적인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저런 장면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순삼 그 여사는 전북 출신이시고 은행원일 때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김미경 그 여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돼? 그 부인께서 상관없습니다. 부인께서는 굉장히 이제 그 화면으로 봐도 이제 우아하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조언도 하고 그런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의료봉사에서 첫 만남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간 제가 지금 쭉 보기에 이 배우자들 보기에 이게 다 득표에 플러스가 될 만한 분들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뭐 선관위 쪽에서 나오셔서 어떻게든 흥행을 시키려고 안간 주시는 건 제 느낌 탓인가요? 흥행은 잘 될 겁니다. 저는 그 직감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근데 마지막 인물 두 분이 있는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여기는 사실은 한동훈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가 지금 어찌 보면 8명 중에 가장 대척점이 있고 뭐 최근에 앙숙이라면 앙숙일 텐데 이 부부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서울대 법대 커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캠퍼스 커플 CC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시절부터 이제 커플이 돼서 그 연애를 하고 그 후에 이제 결혼까지 성공한 서울대 법대 커플로 한동훈 후보 부부와 나경원 후보 부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의 부인 그 진흥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뭐 한번 일전에 이제 얼굴이 또 공개되면서 많은 또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봉사활동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도 진흥정 변호사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한동훈 후보만큼이나 또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경원 후보의 배우자인 김재호 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직 일단 판사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한때 예능 프로에 함께 부부가 출연을 해서 좀 국민들께 친근한 모습으로 좀 다가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을 할 텐데요. 뭐 배우자들의 저런 또 어떤 내조나 공을 통해서 후보자들에게 또 도움이 될지 여부는 뭐 호준석 대변인은 무조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셨지만 이건 지켜볼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마 공식석상에 본인들이 이제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되면 모습을 드러낼 거고요. 아마 이렇게 저희 뉴스탑10에서 앞으로 이 경선판이 진행이 되면서 시리즈로 각 후보의 여러 면면들 기획식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말에 또 8명에서 4명으로 추리는 토론회도 있으니까요. 그 많이 조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 오늘 뉴스탑10이 뽑은 1위로 가보겠습니다. 선고를 쭉 들으면서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이 섰구나, 미쳤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대통령님께서도 그리고 대리인단의 대표로 활동하셨던 윤곽근 변호사님께서도 이대로 그냥 광장에서 윤어게인만 외치고 이렇게 그냥 흩어지게 하기엔 너무 아깝다. 소중히 키워주고 싶다. 이 나라의 미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글쎄요,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하기엔 정치권에 미친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서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가 신당 창당 발표를 사실 오늘 예고했다가 번복하는 일, 이게 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를 통해서 뒤늦게 알려진 사실 하나가 있는데 최수영 평론가. 네네. 애초에 이 신당 창당에 뭐 윤갑근 변호사 등등 윤 전 대통령 측근은 대통령과 신당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었는데 네. 오늘 SBS 보도에 따르면 그 2주 전 파면 당일에 탄핵 반대하면서 거리에서 뭉친 청년 지지층에 구심점이 필요하다. 신당 창당을 제안했고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허락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 이 중차대한 사안, 신당 창당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몰랐을까? 저는 그 모르지 않았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맞다고 봅니다. 예. 최소한 뭐 나서라고 지시까지는 안 해도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던 사안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정치권 격언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런 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보수가 분열로 망하고 진보가 부패로 망한다는 지금 이런 경구가 바뀐다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 선거는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일종의 정치적 보궐선거입니다. 대선 보궐선거인 상황에서 예. 그러면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이 상황에서 그분이 다시 당을 만들어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그럼 국민이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예. 구여권 전체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이렇다면 이거는 대단히 합리적이지도 대단히 이건 전략적이지도 않은 방법인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짧은 해프닝으로 짧은 시간 내에 끝났지만 이게 올 수 있는 여진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권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지향해야 할 정체성과 비전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빠른 처리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구여권이 진화를 하고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두고두고 불씨가 살아날 겁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 아예 어제 이런 상황이었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가 단체 대화방을 판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5명 변호사가 내일 오후에 기자회견하니까 이런 단체 대화방을 만들겠고 공지하겠다 하면서 4시간 만에 또 부랴부랴 보류를 했는데 서재환 대변인. 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신당을 어느 정도 그 취지에 공감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공감도 했고 본인이 아버지 역할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5년의 임기를 제대로 성공적으로 마친 대통령이라도 저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2년 6개월 이렇게 임기 도중에 어떤 계엄을 일으켜서 파면당한 전 대통령의 신분의 입장에서 지금 본인에 인해서 세금이 5천억이 더 이상 비용적인 거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 시기에 저런 언급과 저런 것의 뒤에 배우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들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인위적으로 연출된 청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청년들은 탄핵에 정확하게 반대하는 의견들이 다수인 것이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행위를 동의하진 않거든요. 저런 연출된 청년 몇 명을 가지고 본인이 윤 어게인이라고 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것은 국민의힘에게도 좋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좋지 않은데 저 행위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가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금 1호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몇이 이제 대권 후보들이 이제는 영구 제명을 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다 보니 본인은 영구 제명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1호 당원으로 영구 결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윤심, 즉 이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보이는 손으로 인해서 저는 국민의힘에게 일종의 경고라고 저는 메시지를 읽혔습니다. 그럼 호준석 대변인, 일련의 과정을 보면 파면 당일에 그러니까 2주 전에는 그래 한번 뭐 해봐라, 나서봐라라고 얘기를 했다가 저 보도 내용만 인용하면 어제 저희 채널의 정치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탈당 없고 신당 참여 안 할 거다. 다음 화면 볼게요. 청년 지지자들의 정책 활동 말리는 것도 이상해. 뭐 다소 이제 애매모호한 말도 했지만 윤 전 대통령도 뭔가 파면 당시에는 본인도 여러 지지들의 몫이 있으니까 나서봐라 했다가 본인에 대한 뭐 싸늘한 반응 혹은 여론의 흐름을 보고
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바꾸고 한 발 뺐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 광장에 나왔었던 수많은 민심이 거기에 또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아까 뭐 비정상적인 거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예. 우리나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런 위기감에 반로해서 나온 것이고 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그런 상황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제 저는 그런 공감대 속에 모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쨌건 그 국면이 끝났습니다.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한 그다음 전선은 어디에서 형성되느냐? 그 이제 대통령 선거입니다. 어떻게든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체제를 지켜야 되는 그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오독하고 계속해서 그 앞에 있었던 앞에 전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어쨌건 그 간판처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했었던 것인데 여전히 그 인식에 머무르고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시대의 착오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계속 된다면 윤 전 대통령과 그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당내에서의 목소리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마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봤었지만 그날 당일에 윤 전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이제 큰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뭐 반영이 됐었던 그런 알겠습니다.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것을 실제로 이 보도가 사실이었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 측면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국민의힘에서 압박이 빗발치고 윤 전 대통령 말씀에 따라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했다. 그런데 이 변호인단도 뭔가 뒤에 뭔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것 같아서 본인들이 신당 창당 예고하고 기자회견 자청해서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한 발 빼는 것 같으니까 이걸 보류한 거 아니냐는 취지가 많죠.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간보기 하는 거겠죠. 독단으로 진행한 척하면서 내심 국민들의 반응이 있길 바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아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 이건 추측입니다만 전화가 되던 사람도 전화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감 느끼고 혼자 길길이 뛰고 계실 거다. 저는 그런 판단하는데요. 아마 그 지형 속에서 배신감 느끼면서 본인은 창당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겠지만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준석 후보의 추론입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즘 전화 잘 안 받을 거다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배신감 느끼고 본인과 이렇게 갑자기 또 파면된 지 2주 만에 손절하려는 분위기 때문에 그게 신당 창당의 발로가 되지 않느냐는 해석이거든요. 그렇죠. 뭐 저렇게 해석하시는 또 정치권 인사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어제 뭐 해프닝이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사실상 충격적인 어떤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 신당 창당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실 오늘까지도 많은 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했고 뭐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에 찬성하고 동의를 해줬는지는 사실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준석 후보의 이야기처럼 어느 정도 일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좀 추정은 가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며칠 전부터 국민의힘 그 대선 경선 후보들 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손절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과거로 삼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사실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국민의힘이 관계 손절에 나선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이준석 후보도 관련된 추정을 해본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신당 창당 관련해서 꽤 목소리를 높였던 게 바로 이번 그 헌법재판소 탄핵 정국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바로 김계리 변호사거든요. 대통령께 부담이 될 수 있어 일단 유보했는데 이 부분을 읽기 전에 아예 김계리 변호사 SNS 화면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김계리 변호사가 보시면 저렇게 저희 채널A 뉴스 A를 캡처를 했어요. 아예 그러면서 당내에서는 신당 창당에 격양된 반응이다라는 저 뉴스 장면을 캡처를 한 다음에 아니 당 망친다고 운운하기 전에 잘해서 이길 국리를 하든가 윤 전 대통령 치질을 만들까 잘해라 국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최성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김계리 변호사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이 난무한다는데 그럼 신당 창당에
오해하고 억측이 난무하지 않으면 그게 또 신당 창당입니까? 그러니까 신당이 나온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내는 신당을 창당한다니까 너무 많은 오해 억측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이제 말하자면 궁금증이 난무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렇게 말하자면 뭐 그 국민의힘에 이제 그 뭐 책임을 묻듯이 잘해라 국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온당치 않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직 대통령 혹은 이제 특정 정치인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이름을 차용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는 딱 하나 친박인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윤심파리에 대한 부정적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면은 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중심으로 하는 신당이 나온다. 이건 누가 봐도 사실은 그 구여권 전체가 함께 몰락하는 이건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을 5년을 잘 마무리한 대통령이 차기 정부를 창출하려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나를 밟고 가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파면론이라는 보궐선거인데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내 책임을 내가 스스로 한번 국민에게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고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선거 전략상 온당한 일인가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 이제 이거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윤 전 대통령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나는 국힘에서 선출된 후보를 지지하고 앞으로 국힘 모든 당원들은 이분을 중심으로 꼭 대선에서 이겨달라. 이 메시지를 꼭 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어떤 심리적 내전 상태의 분열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신당 창당 예고, 기자회견, 뭐 일종의 해프닝이지만 파장이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에 이 소동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이 아예 이 명분 삼아서 본격적인 거리두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일부 신당 창당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대통령이 만류해서 보류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갑시다. 낭설입니다. 근데 요즘 기자분들은 좀 낭설을 근거로 자꾸 물어서 좀 그렇네요. 난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라 이 소리 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물론 3년 동안 정치를 잘못해서 탄핵은 되었지만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죠. 일단 그 신당 창당 예고가 이 국민의힘 경선판에도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요. 서재현 대변인. 네. 안철수 후보의 얘기는 오늘 공개적으로 SNS에 이대로면 필패다. 윤 전 대통령 탈당해야 되는 것 같고 오늘 한동훈 후보에게도 이 질문을 했더니 이미 본인 당대표 시절에 윤리위 제명까지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냉정하게 분석했을 때 이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정당이면은 그에 대한 사죄를 석고대전을 매일매일 하면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읍소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또 민주당으로 인해서 탄핵을 계엄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또 일부에서가 아니고 다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직도 옹호하고 어떤 퇴출이라든지 어떤 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늘 강조했던 지난번에 뭐 호수에 떠있는 달 그림자를 차용하면 정말 그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지금 계속 넘으려고 계속 그 물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탄핵의 강 위에 떠있는 윤심, 윤달이 계속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즉 윤심의 달에 몰락이 되어야지만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읍소 전략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결별하지 않고 하다 보니 하늘 위에는 윤심, 윤달이 멋없이 떠 있다 보니까 지금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민심도 못 읽고 표심도 못 읽는 이런 약간의 정말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국민의힘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조기 대선까지는 정말로 조용히 계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 이런 의견도 있어요. 아까 홍준표 후보 얘기는 이제 영상으로 쓰면 가끔 이제 못 쓰는 단어들이 나와서 탈당 요구, 뭐 난도질 도리가 아니라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잘라내서 이렇게 지지율 회복하는 게 온당하냐, 책임 있는 정치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혼준석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 선거 전에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저희 당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미래를 얘기하고 이재명 세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문제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뭐 탈당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면 질수록 좋아하는 건 민주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김계리 그 변호사의 SNS 마지막 문장에
거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겁니까? 잘해라 국민의힘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음에는 안 들어요. 김계리 변호사 보기에. 의견 차이도 있습니다. 노선의 차이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건 지금 이 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국민의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 많은 국민들, 특히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공통적인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공감대에 기반해서 윤 전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무슨 개입을 하든지 더 이상 발언을 하시든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끝내고 저희 당의 후보들도 이 문제로 이제 더 이상 논쟁을 벌이거나 거기서 이제 뭐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예. 여기서 이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호 대변인 이게 윤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뭐 돌발적으로 어떤 말을 할지도 알 수 없는 데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에서 최종 후보가 됐을 경우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이게 더 우선 선결 조건 아닌가요? 뭔가 매듭이 져야. 저도 모르겠어요. 탈당이 맞는지 뭐 안고 가는지 저도 뭐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까 모르겠지만 이게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재명 후보와 맞서 싸우려면 싸우는 거지. 그 선후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것들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그날 당일날 그다음에 또 사저로 돌아간 날 그때 했다라는 발언들인데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에요. 외부에 공표되려고 한 발언들이 아니라 예. 그 사적인 자리에서 뭐 했던 것이 찍혔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이제 뭐 그 변호사들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날 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마음 먹고 내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어 아니면 이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런 식으로 공식적인 활동이나 발언이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충분히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 대통령께서도 똑같은 것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탈당을 해야 된다, 거리를 둬야 된다, 거리를 두지 뭐 바로 이렇게 두지 말아야 된다. 이 두 쪽 다 공감하는 건 결국은 이렇게 윤어게인 신당 창당이 민주당 다 좋은 일 아니냐라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도 짚어봤지만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연이틀 경제행보, 대행행보를 하고 있는데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약 35%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 되십시오.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일부 기업들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광주, 울산 그 관세 전쟁과 관련 있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 관련 있는 이제 자동차 공장 조선소를 연이어 찾은 한덕수 대행인데 최수영 평론가님 오늘은 또 경찰 지휘부를 초청해서 점심을 함께 했는데 탄핵 기간 때 경찰들의 노고를 취한다 뭐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아요. 최근에 한덕수 대행의 그 일정 기획을 놓고 보면은 딱 한마디입니다. 광폭 행보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권한 대행으로서의 그런 모습도 그러니까 민생을 챙겨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덕수 대행의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제로섬 게임 같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의 이런 움직임들이 국민의힘 경선으로 집중해야 할 보수와 중도층의 시선을 일부 돌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이 실제로 이재명 후보와 나중에 1대1 맞대결을 하는 일종의 최종 상태여야 하는데 최종 상태가 아니라 일종의 다음 스텝으로 가는 단계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도 출렁거리는 데다가 여기에 대한 일종의 국민의힘의 흥행 집중도도 상당 부분 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대행이 저는 관세 전쟁에 대한 이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 마무리되는 것을 국회에 보고하는 그 정도 선을 한 다음에는 저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이게 계속 이렇게 나갈 경우에는 한 대행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계속 소폭 유지는 되겠지만 이게 과연 구 여권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힘에는 저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저 오준석 대변인께 질문 하나 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총리실 얘기는 아니고 이제 관가 쪽이 하는 얘기는 한덕수 대행은 출마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도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고 하지만 뭐 본인이 미래 권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정도의 느낌을 미국 쪽에도 줘야 한덕수 대행 목소리에 관세에 대한 힘도 실리지 않겠냐. 뭐 여러 가지 포석들이 있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람 마음이 참 복잡해요. 내 마음도 내가 모르잖아요, 정확히. 김종석 앵커의 지금 마음도 본인이 다 정확히 모릅니다. 다 알아요, 저는. 다 섞여 있어요. 여러 정확합니다, 저는. 예, 일단 말씀하십시오.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자, 그런데 뭐냐? 저는 한덕수 대행의 제가 추측컨대 예. 한덕수 대행이 지금 그 우리나라 국가의 중요한 요직들을 다 맡아 여기까지 오신 분인데 예. 지금 그 연세에 내가 대통령을 꼭 해야 되겠어. 이번에 나한테 기회가 돌아올 것 같아. 저는 이런 마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다. 너무나 예. 위기다. 체제조차 위기다라는 그런 절박함에서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들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던 보수의 지지자들이 최근에 많았습니다. 어쨌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덕수 대망론이 나온 것인데 예. 본인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나라도 뭔가 헌신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마다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자, 근데 그 조건이 해소된다면요. 국민의힘 후보로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저는 저분이 대권 욕심 때문에 굳이 나오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0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만약에라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의 국면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예. 저분 입장에서는 그럼 나라도 몸을 던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될 여지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은 민심이 결정할 것이다. 저는 보고 국민의힘 경선이 잘 될 겁니다. 그 민심의 여론조사를 한번 다시 보면 장현주 변호사님 그 20이에요. 지난주 6에서 20이 됐고 20이라는 수치는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오차범위 내니까 이른바 3강, 4강과 엇비슷한 수치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계속 잠식을 한다면 혹은 아까 얘기했던 윤 전 대통령, 윤어게인, 신당 창당 이게 맞물리면 결국 대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에는 그리 막 썩 우호적인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도 상대당이지만 이렇게 봤을 때 한덕수 대행이 저렇게 여론조사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는 신당 창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프닝들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경선이라든지 그리고 범여권의 앞으로의 조기 대선에서의 어떤 지지율이나 지위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뭐 보수 진영이 지금 분열로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사실상 그 보수를 지지하시는 지지자들 분들께서는 과연 어떤 후보가 여권의 후보가 될지도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막연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엄연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자꾸만 저렇게 차출설 출마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지는 이 형국 자체만으로도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사실상 힘이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4위까지 만나봤고요. 윤 전 대통령 신당 창당 이슈와 한덕수 대행의 얘기, 뭐 지지율 관련 얘기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정말 오랜만에 헌법재판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재판소장 권한대행님과 재판관님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퇴임사를 써가지고 비서실장한테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비서실장이 그걸 고쳐버려가지고요. 제가 고친 대로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파워테니스 동호회 여러분 그리고 심총무를 비롯한 두동회 동호회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왔을지 안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온다고 했던 이금진 부장판사 왔나요? 그 다 외워놨는데 안 오면 그 다음에
또 뭐 제가 말해야 되는데 까먹는 분 없나요? 좀 더 치열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헌법재판소 구성원으로 기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는 모두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공입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오늘 4월 18일이라는 날짜 기억하시는 분들 제법 있으라 생각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던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늘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김기웅 대변인,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고 모두 여러분의 공이다라고 하면서 본인 퇴임사를 했는데 뭐 알려지기로는 문영배 대행은 원래 지역에서 판사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부산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보니까 그 일종의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임사를 할 때 써준 원고를 그대로 본인 쓴 원고를 그대로 낭독하는 게 아니라 원고 없이 일종의 이제 애드립도 하죠. 뭐 파워 테니스 동호회 여러분, 뭐 투동회 동호회 여러분 이렇게 뭐 애드립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뭐 큰 숙제를 끝낸 듯한 표정입니다. 홀가분한 표정이고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제 마음은 전혀 홀가분하지 않아서 제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예. 무엇보다도 헌재가 변론기일이 끝난 다음에 30일 넘게 그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헌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대통령 측, 대통령의 어떤 방어권을 보장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심리기를 좀 더 연장하면서 하나하나 공판 중심주의로서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어떤 진술을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뭔가 동의하지 않을 때 그거를 사용하면 안 되는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증거 법칙에 의해서 굉장히 폭넓게 적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아쉬움은 전 개인적으로 남습니다.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쉬고 뭐 원래 지역에서 판사 활동을 쭉 했었기 때문에 뭐 문영배 대행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으로.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박성미 비서관님. 근데 좀 보니까 문영배 대행이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대인 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된다. 이 표현을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대인 논증이라는 게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건데요. 기본적인 전제는 헌재의 판단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문영배 대행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의해서 굉장한 고초를 겪은 인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문영배 대행을 향해서 뭐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라는 식의 마타도어 하는 논평이 공식적으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설을 제기하면서 문영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갔었다, 조문을 갔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짜뉴스를 설파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헌재의 판단의 정당성을 흔들기 위해서 이 문영배 대행을 직접적으로 이념이라든지 사상 등을 공격하면서 여러 면으로 헌재를 흔들었던 점에 대해서 저는 문영배 대행이 본인만의 방식으로 일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 대변인, 여기 또 국민의힘의 신동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법 대신 정치가 작동했고 국민 불심, 헌재 스스로가 자초했다. 퇴임길에 뭐 이런 논평까지 국민의힘이 낸 모양이에요. 뭐 6년 동안 어쨌건 재임하셨으니까 수고는 하셨는데 박수를 치고 싶은 심정은 저도 들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특히 헌법재판소 법에 명시가 돼 있는 임기 만료되기 전에 후임 재판관들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헌재가 셀프 판결을 하면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처분을 막아놓은 거죠. 스스로.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본안 소송까지 가는 그 기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은 임명을 하지 못하게 되고 아마 다음 정권에 임명하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임명하게 될 것인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정말 법대로 판결한 것인가. 큰 의문이 남습니다. 저는 어쨌건 앞으로는 우리 사회 헌법재판소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운명까지 결정하는 이런 그 최고의 법정에 우리 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의 그런 법관들, 그다음에 마은혁 재판관 같이 정말 편향되고 경도돼도 너무나 한쪽으로 많이 경도된 이런 재판관들이 들어오는 일은 이번이 이제 정말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9명의 재판관들이 그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식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진행이 됐는데 저 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고요.
그런데 장 변호사님, 이렇게 4월 18일이 지나가면 두 사람 6년 임기 마치고 퇴임했고 7명 체제여서 지금 일단 김영두 소장 대행이 된 셈인데, 그럼 이게 7인 체제로 계속 이제 앞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언제가요? 그렇죠. 일단 새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게 곧 이제 6월이니까요. 6월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아마 새롭게 지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명을 하게 되면 뭐 임명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2명을 또 임명을 해서 아마 그래도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헌재가 다시 구인 체제로 갖춰지는 것, 그것이 당연히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예. 조기 대선 이후에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빠르게 이 부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 파면 여부가 4월 18일 전에 결정될 수 있냐 없냐 말들이 많았었고, 이미 4월 4일에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왔죠. 오늘 4월 18일 2주가 지났고요. 두 사람의 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의 논란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한 여론조사 때문에 당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누가 했는지 진짜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비선 조직에서 한 것인지 정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 결과가 뭐 하나도 수치를 안 가르쳐주더라. 박용진은 갑자기 네가 꼴등이야, 너 하위 10%야. 아니 왜요? 어떻게 된 건데요? 근데 뭐 학생이 자기 성적을 통보받았는데 시험지 답안지 이런 거 안 보여줘요. 감춰요. 네. 국민의 선택을, 당원의 선택을 왜 그렇게 폄하하는 것입니까? 자, 비명이라서 손해를 피해를 보고 뭐 지명이라서 이익을 보고 이렇게 보시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오랜만에 작년 총선 이 공천 과정의 영상을 본 이유는요, 이 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대선 경선 여론조사를 하는 업체 가운데 한 곳이 이 작년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 횡사 논란이 있었던 업체의 후진인 걸로 드러나면서 당내 반발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구자영 부장님. 네. 지난번에도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던 그 업체, 뭐 장소도 같고 이 여론조사 업체 대표도 같은 겁니까? 네, 이제 이름은 달라졌지만 예. 실제로 그 업체가 활동하는 주소지라든지 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지난 총선 때 논란이 됐던 똑같은 업체 아니냐,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은 ARS 여론조사 4곳에서 이 집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ARS라고 해서 뭐 틀리다 옳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응답률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공정성 시비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난 총선 과정에 특정한 사람에게는 불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됐던 여론조사 업체가 이번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데 또다시 여론조사를 맡게 됐다.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재명 그 전 대표를 제외한 이 김동연 지사라든지 다른 후보 진영에서는 이 업체의 이 객관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름만 바꾼 뒤에 경선에 참여했고 이번에 민주당 경선의 여론조사를 돌리는 곳 중에 하나가 됐어요. 아예 김동연 캠프 측은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 선관위 대응은 실망스럽습니다.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뺌합니다. 해당 업체의 전력을 몰랐다고 합니다.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감춘다면 경선의 정당성마저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신 그대로 특히 김동연 캠프 측이 극렬 반발하고 있어요.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경선의 정당성을 흔드는 일이다.
박성원 비서관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일단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 측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이 일단 뭐 지난 총선 때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 뒤에 이 민주당 측 입장을 보면 총선 훨씬 이전부터 사실은 당 여론조사 용역에 참여를 해왔던 업체인 것이고 심지어 이번 대선 경선 과정 가운데에서 여론조사 업체로 선정된 것은 그냥 단일하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뽑아서 한 게 아니라 5개의 업체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어떤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여론조사 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떤 문제를 삼는 것이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점심 전까지의 상황이었고, 뭐 김경수 후보 측도 의혹과 문제 제기를 파악해 볼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박범계 선관위원장. 이거 추첨회에서 선정이 된 거고 아무 문제 없고 총선 훨씬 전부터 당의 의혹에 참여했다. 아까 박성원 비서관도 비슷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면 지난해 총선 때도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경제 손실 피해 감안하고 빠진 거다. 김기흥 대변인.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몇 차례 이제 이런 논란과 구설에 있으면 굳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좀 피하기 위해서 경선이라는 건 정말 선거는 공정해야 되니까 이거 빠질 수도 있는데 빠지는 여부를 당 선관위에게 듣지 못해 또 그럴 생각도 없다. 이게 조금 전 알려진 이 여론조사 업체 입장이거든요. 사실 뭐 저번에 이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서 이제 비명 행사가 이뤄졌다는 게 비명계의 주장이고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가 내용을 좀 알아보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억울하게 빠졌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억울할 일이 있더라도 나는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때 문제가 있었는데 발본색원을 안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의 당 지도부 그리고 선관위 쪽에서 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이른바 플레이어로 뛰는 김동연 그리고 김경수 측에서 이 문제 제기하더라도 큰 대세에 지장이 없다. 이런 일종의 자신감과 오무한함이 묻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23년 만에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경선 룰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 좀 더 유리하다고 하는 여론조사 업체가 등장을 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5개 업체가 지원을 했고요. 추첨을 했다고 해서 4개가 추첨을 해서 5개 가운데 4곳이 된 겁니다. 결국 충분히 의도를 가지고 했고 그게 당이 일정 부분 이거를 인용해 준 게 묵인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어떤 비판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장 변호사님 그 민주당 경선판을 보면 뭐 룰도 그렇고 이런 여론조사 업체도 굳이 뭐 지금 흐름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거의 쏠려가는 마당에 여러 다른 후보들의 비판을 받아갈 필요까지 있느냐. 뭐 이게 비명행사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전반적인 정무적 판단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뭐 그런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도 지금 유리한 판인데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하냐라는 비판이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런 비판이 또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당이라는 것이 그리고 민주당이 대선을 한두 번 치러보는 당도 아니고요. 당연히 내부적으로 시스템도 있고 또 특별 당규도 있습니다. 그 당규에 맞춰서 경선과 관련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거든요. 관련돼서의 나름대로의 매뉴얼도 있고 기존에 해오던 선례들도 있습니다. 아마 당 선관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당규에 따라서 그리고 내규와 규칙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해서 업체를 지정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자꾸만 외부에서 저런 시각이 있다라고 해서 이 업체를 사실상 물리고 다른 업체를 한다? 저는 이 부분도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선관위로서는 사실상 어떤 억측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억측 때문에 지금 해왔던 기준이나 어떤 절차적인 부분, 매뉴얼들 이런 부분들을 또 어긋나는 방향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이런 여러 논란과는 좀 한 발 비껴서 본인의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 특히 문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화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진짜 후회 안 하지? 나는 내 19년 인생 중에 나는 무조건 서울놈한테 시집갈 거야. 섬놈한테는 절대 네버!
신혼부부. 큰 시인이 될 것 같아. 큰 시인. 반지 껴서 반지 끼면 땡이야. 오빠랑 살면 도 아니면 개잖아. 아, 양가지!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다가 이제 정말 제가 폭삭 빠져가지고 그걸 봤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아내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 눈물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우느라고 정말 고생했는데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문화의 힘이고 아내 몰래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 이제 경상도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고향 안동.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부장님 일단은 본인이 대구 경북의 아들이고 부울경 이제 지역 거점을 갔는데 어제 충청도를 가서는 이제 결국 뭐 개헌이 필요하겠지만 세종시 이번에는 또 부울경 해양수도 이제 본격적인 좀 더 크게 보면 경선보다는 이제 본선에 준비하는 멀서부터 하는 느낌들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맞대결 구도가 되든 삼자 구도가 되든 대선 후보 중에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이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 맞춤형 공약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이 메가시티가 도전을 했다가 이게 좌절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수건과도 같은 이 메가시티를 통해서 해양 도시로서 해양 메가시티로서 이 발돋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약 아닌 공약을 지금 제시를 했고요. 또 본인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이 약점 또는 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대구 경북에 가서는 자신이 이 경북 안동 출신임을 내세움으로써 이 지역에 연고가 있고 앞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지역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 지역 맞춤형 이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실상 본선 행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행보 얘기와 이른바 비명 행사 여론조사 업체 논란 얘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조기 대선 전국이어서 각자 이제 대선 경선에 열중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가보겠습니다. 고 오요한나 씨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숨진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이 죽음 관련해서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관련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신 그대로 고 오요한나 씨의 어머니가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처음에 MBC가 저희한테 대처를 하기를 준동이란 말과 이런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었고 MBC가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사과를 한 게 없어요. 진실을 규명하는 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거를 정확히 하고 저도 죽어야 눈을 감을 수 있지 지금 이 상태로는 쉽게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사실만 밝혀진다면 부모로서 더 이상 바랄 거는 없습니다.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를 모든 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나가 어디서 울지 않나, 누구를 미워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저 잠이 안 와요. 죽을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구장구장. 네. 그런데 일단 오늘 한번 냉정하게 살펴볼 건 있어요. 국회 과방위가 열렸는데 MBC 쪽의 핵심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국회 과방위가 출석을 요구한 사람이 3명의 증인 그리고 9명의 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증인과 참고인이 많아졌느냐 하면 이 고 오요한나 씨의 그 죽음과 관련해서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것과 관련된 당사자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예. 국회는 우리 국민 다수가 알고 있다시피 국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의혹이나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것과 관련된 해당되는 사람들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이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증인의 경우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그 의혹을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 의무가 있는데 한 명의 증인 그리고 몇 사람의 참고인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불출석했다라는 것은 그 해당되는 MBC 측으로서는 진실 규명에 지나치게 소극적 아닌가, 지나치게 자사 이기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허 변호사님,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얘기 중에는 그 뭐 국민의힘, 뭐 민주당 뭐 이런 가른 것도 아니고 정쟁화로 딸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게 싫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족이 원하는 것은요, 오로지 내 딸이 어떤 처우를 받고 왜 죽음이라는 이 안타까운 그런 결과에까지 이르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서 인정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딸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딸의 얘기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지금 가해자로 여겨지는 한 명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사측에서도 사실은 프리랜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걸 단순히 그냥 프리랜서 노동자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어떤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치부할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족 측 입장에서는 정쟁과 상관없이 이제는 기업 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내 딸의 어떤 죽음과 관련한 진상 규명에 대해서 이 상황을 확인을 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내 딸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였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걸 인정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고, 또 일부 국회의원들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MBC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MBC 흔들기 세력의 준동일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유족 측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쟁으로 이어질 법한 내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노동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귀를 기울여서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책임 있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미 비서관님, 이게 국회 과방이고 국회라는 곳이 뭐 이런 중요한 현안질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과방위 차원에서도 안 나온 MBC 증인들 고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MBC 측에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고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한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아마 그게 기준에 못 미쳤다, 그리고 성실하게 이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과방위 차원의 반발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MBC 측에서는 지금 입장을, 그래도 일부 인사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냈던 입장을 보게 되면, 지금 진상조사 자체가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 사안 자체를 이제 고인이 살아 있을 때에는 공식적인 신고를 통해서 접수한 바가 없어서 후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차원이다 보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안타까운 죽음이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말 유가족들께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MBC 측도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니까 참 다시 한번 마음이 무겁습니다. 7위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좀 분위기를 바꿔봐서 2인물에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고향의 소리, 고향의 맛. 그래, 이 맛이야. 저 광고는 뭐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국민 엄마의 화려한 변신이라고 할까요? 뭐 각종 상을 휩쓸었던 대배우 김혜자 씨. 그런데 새롭게 알려진 얘기 중에 데뷔 64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품 모델에 발탁이 됐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연예계 화제가 있었는데요. 허지연 변호사님,
그 수많은 CF를 찍었는데 김혜자 씨가 화장품은 처음 광고 모델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그래 이 맛이야가 아니라 그래 이 화장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김혜자 씨의 모습을 곧 아마 TV에서 보실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김혜자 씨가 83세입니다. 41년생이시거든요. 그런데 방금 보신 그 그래 이 맛이야 이게 25년 동안 한 모델 김혜자 씨로만 CF를 이어왔기 때문에 기네스북까지 오른 그 광고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제 광고라든가 뭐 카드 광고, 통조림, 뭐 각종 광고들을 다 섭렵했는데 화장품 광고만 못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박원숙 씨가 화장품 광고 모델이 됐을 때 김혜자 씨가 꽃다발을 주면서 젊고 예쁜 사람 많은데 너가 됐다니까 되게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목소리를 냈던 적이 있거든요. 80세가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소원 성취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게요. 70대 모델까지는 있었어도 80대 모델이 화장품 광고, 특히 화장품은 주름 개선이라든가 미백이라든가 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광고인데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김혜자 씨가 이 모델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도 고령층도 충분히 아름다움과 어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늘어나고 있고 또 김혜자 씨가 그 오랫동안 광고 모델을 하면서도 단 한 번의 잡음도 없었다는 그 신뢰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장님. 네. 근데 저 이 광고가 유명한 것까지는 알았지만 우린 한국 기네스북에 등재된 CF. 그 CF에서 안증인이 김혜자 씨인 거네요. 네. 25년 동안 광고 모델을 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김혜자 씨가 30대부터 50대까지 그래 이 맛이야라는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 얻어진 별명이 국민 엄마였습니다. 뭐 그 김혜자 씨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이제 연세가 80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나이 어린 친구들에게 볼 때는 이제 국민 할머니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80대의 화장품 모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이 고연령층의 여성들에게 이 그 화장품 바잉 파워, 그러니까 화장품 구매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김혜자 씨를 모델로 내세워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런 판단을 화장품 업계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달라진 시대 변화를 좀 반영한 모델 발탁이 아닌가 싶고요. 또 김혜자 씨가 그래 이 맛이야 광고를 하는 시기에 또 묘하게 이 전원일기 프로그램에 이 며느리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전원일기와 이 그 엄마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 화장품하고는 조금 안 어울린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이 고연령층의 여성들에게 가장 맞춤형 이 화장품 모델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발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김혜자 씨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비전 대회 비전보다 이재명 후보 맡겠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뭐 약간의 좀 비판을 하신 듯도 같고요. 파면돼 물러났는데 윤 전 대통령 신당 창당은 무리수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경선 레이스는 배우자도 같이 뛰는 거다. 저희가 오늘 기획으로 준비한 후보자 배우자들 부인 얘기를 좀 해봤고요. 업체 선정에 신중해야지. 논란의 여론조사 믿으면 안 간다. 이른바 비명행사 여론조사 업체 논란 얘기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계엄, 탄핵, 파면 지나서 대선까지 국민들이 정말 폭삭 속았었다. 작년 말 12월부터 올 상반기는 참 정치권에 태풍들이 불고 있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는 이 사건 얘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빌려달라고 하더니 안 된다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가지고 나갔어요. 경찰에 붙잡혀서 천만다행이긴 한데 허주연 변호사님. 갑자기 호프집 들어가서 저 흉기를 그냥 들고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빌려달라고 하니까 직원이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니까 막무가내로 직원을 협박하다시피 해서 흉기를 사실상 강취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들고 나온 흉기로
도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내보이면서 위협을 하니까 행인들이 정말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달려가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손목을 가격해서 흉기를 떨어뜨리게 한 다음 현장에서 체포하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죄가 2025년 4월 8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죄로 처벌되고 체포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제주에서도 200명 있는 행사장에서 이렇게 흉기를 들고 나타난 사람, 군산에서도 있었고요. 부산에서도 2건이 있었고, 창원에서도 있었고, 청계천에서도 첫사례로 중국인이 흉기 수집죄로 검거가 됐었잖아요. 그 시행 첫날에 검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 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원래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이 흉기 수집죄의 위험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고 이걸로 협박을 했다가는 특수협박죄의 현행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흉기 수지 이런 것들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 죄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경각심 없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흉기 위협 사건 만나봤다면요. 오늘 오후에 전라남도 순천에서 벌어진 한 사고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저 이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게 어떻게 하다가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시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전남 순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여성 운전자가 상가 주차장 2층에서 갑자기 저렇게 돌진을 한 겁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한 상황인데 앞 범퍼가 반대쪽 건물에 걸쳐지는 바람에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냥 산 게 아니라요. 병원으로도 이송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다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지금 왜 저런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원인 규명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추후에 이런 원인 규명과 만약에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라거나 건물에 구조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추정컨대 이제 출구로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운전 미숙일 수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저기 보면 만약에 저게 범퍼가 걸리지 않았다면 바로 밑으로 차 앞부분부터 고꾸라지는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위험천만한 정말 가슴을 쓰러낼 만한 상황인데 허 변호사 말씀처럼 크게 혼자 타고 있었고 다치진 않았다니까요. 다행이긴 합니다. 운전자의 성별은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오늘 전라남도 순천에서 벌어진 오후 4시에 벌어진 저 사고 사진까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8회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1호 가보겠습니다. 불이 너무 세가지고 무서웠지만 제가 이거 구조하지 못하면 제 남은 경찰 생활을 잘 해낼 자신이 없어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그냥 제가 들어가서 데리고 나온 것 같습니다. 위트를 재빨리 접혀가지고 다시 가리고 그 할머니가 있는 방향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할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 키워주셔가지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지막 주제는 좀 훈훈한 얘기로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제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전남 보성읍의 한 주택에서 저렇게 불이 났는데 한 경찰관이 불길 속에 갇힌 95살의 노인을 맨몸으로 구조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 95살 노인이 한 달 전에 다리 수술을 받아서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불이 갑자기 나니까 가족들이 화염과 연기에 휩싸여서 미처 이 할머니랑 같이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95살 할머니가 집안에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전남 보성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읍내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박유민 경위, 지금 사진에 나오는 분인데요. 예. 이분이 소방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갔는데 소방보다 빨리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할머니 못 모시고 나왔다고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장비도 없이 외투를 물에 적셔서 쓰고 그 엄청난 불길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연기를 많이 마셔서 의식이 희미해진 채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이 95살 할머니 움직이지를 못하시니까 들쳐 안아 업고 나와서 구출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키워주셔서 자기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때는
위험이고 뭐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 할머니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할머니도 연기를 좀 마셔서 치료받는 것 외에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고요. 박경희도 지금 연기 많이 마셔서 병원 치료 중인데 휴가를 다 마치고 나면, 이 치료를 다 하고 나면 표창 수여를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남경찰청에서 표창 수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정말 할머니 목숨 살려주신 민중의 지팡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네 분, 저분께 박수 한번 칠까요? 대단하신 일을 해서. 지금 치료 잘 받으시고요. 어떻게 본인이 아무리 할머니가 키워주셨다고 해도 저 화마에 갑자기 들어가서 할머니를 구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박유민 경위님 참 대단합니다. 박유민 경위님. 10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A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